이것은 국가가 운영되었던 게 아니고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제가 쓰러질 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사람이 인천 세관 정보분석과에 근무했던 새내기 여자 공무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부두목 우칭저예요. 2월 5일 날이었어요. 전자통관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누군가 지우고 있다고 현장에서 즉시 걸어가지고 우연찮게 검거가 됩니다.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도망간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을 했는데 출국금지를 안 시켰어요. 2월 5일 날 이전에 12명을 공범이 다 확인했거든요. 근데 확인하고도 전자통관 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고 당연히 공항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그다음에 안보실 전부 보고가 되거든요. 순식간에 보고가 되죠. 공항의 특수성은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나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나 똑같은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아예 영웅이 된 거예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덮었겠습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대통령을 보고 덮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단 말입니까?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백혜령 경정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백혜령 경정님도 마찬가지고 또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지만 저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세상에 국가 권력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 권력이 이런 식으로 결탁해가지고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을 벌을 주려고 할 때 참 이분들은 좀 남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힘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끝까지 들어봅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죠. 하도록 하시죠. 자, 백혜령 경정님. 네.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에는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까지 막 여러 갈래로 나올 줄 몰랐어요. 첫째는 아까 이야기하시다가 무슨 뭐 수첩 얘기하셨죠. 네네. 누구한테서 입수한 거죠? 말레이시아 부두목 우칭저라는 사람이에요. 우칭저. 네, 2월 27일 날. 예. 네, 2월 27일 수사하다가 수첩을 압수를 한 겁니까? 검찰에서 압수한 거죠. 검찰에서? 네, 중앙지검에서 예. 압수를 했어요. 근데 그 수첩의 존재를 모르셨나요? 검찰에서 다 알고도 좀 예. 사건을 덮어버렸다니까. 그 수첩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증거가 있을 텐데. 지금 검찰에서 그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영등포 수사팀에도 그 기록이 사본이 있습니다. 수첩. 아, 수첩 사본이? 네.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수첩에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요. 예. 비행기 티켓팅을 했던 일시, 아, 그 다음에 숙박했던 호텔. 뭐 일시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연락책 이름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예. 또 모르는 게 알아볼 수 없게 기재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만 저기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세관에서 작성한 그 공범 12명, 우범자 그 동향보고 12명 특정한 걸 우친저 수첩하고 조합만 하면 저 표가 나와요. 근데 인천지검 강력부 심우정이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송경화가 지휘했던 이 곳에서 이 사실을 다 파악하고 알고 있었고, 세관과 국정원이 방첩사가 눈을 감았던 사실도 다 알고 있었고, 인천공항공사도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보팀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덮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덮었겠습니까? 왜 덮었겠습니까?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덮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주고
승진을 시켜주고 자리에 권력을 빌려주는 대통령을 보고 덮은 거예요. 이것은 국가가 운영되었던 게 아니고 국가 시스템이 아니고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조직이나 이렇게 예. 운영을 하는 거지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죠. 네. 그러면 그 수첩이 있었기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제가 쓰러질 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예. 그럼 우리 동료도 아니고 뭐 언론에서 힘을 실어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언론도 아닙니다. 인천 세관 정보분석과에 근무했던 새내기 여자 공무원 여직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부두목 우칭저예요. 그 2 사람이 저한테 계속해서 메시지를 줬어요. 쓰러지지 말라. 계속 싸워달라. 아니 마약 부두목이 힘을 줬다고요? 그분들을 그 2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없고 예. 말레이시아 마약 부두목은 나쁜 사람이고요. 예. 인천세관 그 새내기 여직원은 그냥 배운 대로 원칙대로 근무를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23년 2월 5일 날 우에이아라는 사람을 말레이시아 조직원 아피스를 걸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까요? 네, 여기에 저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23년 2월 27일 제가 송경호 지검장이 한동훈과 이원석과 함께 심우정과 대통령 내외를 매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은 대통령 내외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거의 대리인 정도로 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말씀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칭저가 부두목인데 이 사람은 마약을 안 맸단 말이에요. 2월 27일 검거가 됐는데 우칭저만 빼고 예, 지금 돼 있어요. 중앙지검에서 송경호가 지시해서 중앙지검 강력부장 신준호, 김태호 주임검사가 내려가서 김해 공항에서 검거를 했는데 검찰은 공항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인천세관을 호출했어요. 인천세관 직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사경입니다. 특사경은 업무가 특정이 돼 있고요. 또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가 특정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천세관 특사경은 심우정 지검장이 임명해요. 심우정 지검장의 지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송경호 지검장의 지시를 따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인천지검 사건이 대검 컨트롤타워를 통해 가지고 중앙지검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사건이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겼다고 표현하는 거고 인천세관 이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송경호의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고 딸려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얘들은 범죄자였기 때문에 세관 직원들은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의 그 압력에 굴복해서 김해에 내려가서 3명을 검거해 왔는데 2월 27일 그 검거된 그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를 붙이고 싶었어요. 다른 사건은 비밀에 붙이고 싶었는데 우칭저만큼은 부두목만큼은 얘는 밖에 나가서 떠들 것 같았어요. 안전하다고 그래서 이미 약속이 돼서 한국에 계속 들어왔는데 부두목을 검거했잖아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검거를 해버렸잖아요. 계속 부인해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기소 붙일 때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증거를 쓴 겁니다. 우칭저 수첩을 증거로 썼고 그 다음에 인천세관이 작성한 공범자 동향보고 12명을 그 보고서를 증거로 쓴 거예요. 그걸 안 썼으면 2월 27일 사건으로 그렇게 종결됐을 거고 제가 그 흐름을 파악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냥 인천지검에서 이렇게 한번 사건하고 2월 27일 날 이 사건도 한번 했네. 예. 이게 사건 했는 게 이게 많이 봐줬고 문제가 많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목숨 걸고 이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예.
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제가 23년 11월 달 언론을 상대로 대통령과 뭐 한동훈 장관, 뭐 이원석 검찰총장, 그 경찰지휘부 관세청장 이 사람들이 이 마약 수사를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제가 했던 인터뷰들이 축소가 돼가지고 경찰 지휘부 외압으로만 축소가 돼서 언론에 반영이 안 돼요. 그게 한 1년을 갔어요. 너무 예. 제가 힘들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제가 이걸 밝혀냈습니다. 이 표가 굉장히 뭐 특별한 수사를 해서 밝혀낸 게 아니고 이 세관 직원들이 이 작성한 본인들도 23년 2월 5일 날 한번 적발이 돼가지고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하던 중에 인천지검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 공범 12명을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서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2월 27일 날 우칭저 리구와 쇼인영이라고 저희 3명이 근거가 되는데 우칭저가 말레이시아 조직의 부두목입니다. 예. 두목이 마이클이고 쇼마가 또 부두목인데 오른팔 왼팔 오른팔이 우칭저고 쇼마가 왼팔이에요. 우칭저가 가지고 있던 수첩에서 그것을 세관 직원들이 작성한 12명 공범하고 우칭저 수첩에 나온 내용을 조합을 하면 이 표가 딱 생성이 돼요. 예. 뭐 한두 명의 차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중앙지검에서 이미 이 표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인천지검에서 이 표를 가지고 있을 거다. 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예. 확신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21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12차례 들어와요. 예. 1월 23일 날 무사 통과했죠. 24일 날 무사 통과했고 1월 27일 날 무사 통과했습니다. 1월 27일 날 사건은 영등포 백혜령 수사팀이 확인을 하는 사건이에요. 이때 세관 직원들이 그렇게 범행을 했다는 거고 1월 30일도 무사 통과했고 2월 4일도 무사 통과했습니다. 2월 5일 날이었어요. 4명의 조직원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데 세관 정보분석과에 근무하는 새내기 여직원이 전자통관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누군가 지우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상황에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우에이라는 사람 한 명을 아피스로 걸어버립니다. 이 아피스가 수배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현장에서 즉시 걸어가지고 우연찮게 의도하지 않게 우에이아가 현장에서 검거가 됩니다.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인천지검에는 인천공항에 분실을 두고 있거든요. 예. 즉시 마약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마약 검사와 수사관들이 나와서 인천세관 수사관들하고 같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우에이아 핸드폰을 압수를 해서 보니까 조직원들이 3명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거 확인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우에이아 핸드폰으로 두목 마이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동료들을 놓쳤다. 네. 이렇게 문자를 시작해서 근데 동료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거 마약 그 유통책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동료들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계속 유인사를 해요. 그러다가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실패했어요. 마이클은 이미 근거된 걸 알고 눈치챘군요. 네, 단체방을 폭파시켜 버렸는데 예. 단체방 폭파시켰는데 우에이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 인천지검 강력부하고 인천세관은 농락당한 거죠. 그거 알고 나서 인천지검 강력부 김현실 부장검사 최세민 검사 화가 났죠. 그래서 이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관 직원들이 이 당시 비행기가 K67이 대한항공 비행기인데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비행기들은 비행기 한 대, 2대꼴로 한 대는 이제 일제 검역이 걸렸단 말이에요. 예. 그 콜레라도 있고 돼지열병도 있고 그다음에 예. 코로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런 위험성이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일제 검역이 걸리면 세관 직원이 손을 못 대요. 그 승객들을. 농림축산부 검역본부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수색해가지고 신체를 다 수색하고 엑스레이 통과시키고 사탕이나 뭐 밀가루, 과자 부스러기까지 전부 소각시켜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건 전부 압수해서 소각시키거든요. 당연히 그쪽으로 갔으면 마약이 들통이 났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일제 검역할 때 당연히 그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야 되는
그 구성원이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구성원이죠. 범죄자들이 가장 마약 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약견이에요. 이 당시에 마약견이 있었으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예. 공항에 그 전까지 콘돔에 뭐 100g, 예, 120g 넣고 뭐 위장에 넣고 오다, 그러니까요. 항문에 넣고 오다, 음부에 넣고 오다, 그게 터져가지고 쇼크사하고 예. 그런 뉴스를 접해 오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 마약견 때문에 그러거든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4kg씩 메고 뭐 6명이 그것도 휴대용 캐리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10kg 정도의 물건을 담을 수 있는데 그것도 검사받지 않고 무사 통과를 그런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세관 직원들이 세관 통로로 빼준 것을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확인을 했어요.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체포해서 수사를 못해요. 그 다음날부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영화도 아니고. 자, 그러면 예, 그 예. 당시에 인천지검장은 심우정이었습니다. 예. 근데 인천 공항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정부 종합청사가 있고 20개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뭉쳐 있는 데고 권력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공항에 소문이 3명이 도망갔고 난리가 났는데 국정원은 당연히 그 전에는 모른다고 변명을 하겠지만 당연히 예. 알 수밖에 없고 방차사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대한민국 끝까지 추적해서 그 캐리어에 뭐가 들었는지 총기가 들었는지 폭발물이 들었는지 마약이 들었는지 생화학 독가스 같은 생화학 물질이 들었는지 확인을 해서 국가 유해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책임 있는 권력기관이고 안보 책임 기관이에요. 우리가 속칭 그러잖아요. 밥 먹고 그것만 한다고.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 공항을 잠재울 수 있는 실력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까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섰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는 한 명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칭찬이 자자했던 독립구처럼 싸웠다는 한동훈 장관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급이면 이걸 순식간에 잠재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인천공항공사죠. 시설주죠.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 통화라고 관리한단 말이에요.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방첩사는 국방부 있잖아요. 방첩사는 왜 들어갑니까? 공항의 방첩사가 그 안보를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테러, 그다음에 방첩사도 마약 같은 것도 관여를 하죠. 테러 때문에 주로 나와 있고, 방첩이죠. 내부에서 외부로, 외국으로 나가는 뭐 첩보나 기밀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국가 유해 요소를 또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정원과 방첩사에 하는 역할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도 나가 있고 방첩사도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그 상황이 반드시 움직여서 그 유해 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이들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모르면 귀신도 모른다. 이 정도의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에 1kg, 2kg 마약만 유통이 돼도 특히 뭐 나무도마나 굉장히 고전적이고 아주 오래된 수법이거든요. 이런 게 들어오면 반드시 국정원이 자기들이 놓쳤으면 한탄을 하면서 쫓아와서 확인을 해요. 그래 왔어요, 국정원이. 그게 국정원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우리 눈을 피해서 이렇게 들어왔지? 그러면서 관세청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게 국정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우대하지 않습니까? 언제 해외 공작하다가 마약 유통 경로 차단하다가 죽을 줄 모르니 대우해줘야죠. 그런데 그 국정원이 엉뚱한 짓만 하고 이 마약 사건, 국기문란 사건은 눈을 감았단 말이에요. 방첩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2월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번. 예. 2월 5일 날 검거가 되고 3명이 도망갔는데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이 도망간 사람들 인적 사항을 바로 확인을 했는데 출국 금지를 안 시켰어요. 그냥 안전하게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녕히 가세요. 조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공항이 난리가 났고 당연히 공항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그다음에 안보실 당연하죠. 예. 전부 보고가 되거든요. 예. 순식간에 보고가 되죠. 그게 대한민국 정보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공항의 특수성은 일단 비행기가 착륙해가지고 게이트에 접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항의 구조물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나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나 똑같은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게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범들을 전부 확인을 하고도 2월 5일 날 이전에 12명을 공범을 다 확인했거든요. 근데 확인하고도 전자통관 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아예 영웅이 된 거예요. 예. 인천 세관 예. 그 세관 직원들이 버티는 거예요. 다시 1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표를 보여주세요. 계속 들어오잖아요. 2월 6일, 2월 8일, 2월 13일, 2월 22일, 2월 24일 이렇게 계속 들어오니까 완전 제집 드나들듯이 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 게 소금입니다. 예. 한동훈계 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저희 정부가 책임지겠다 한동훈이 공표를 했잖아요. 저희 예. 정부는 자기와 정부를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온 국민에 알려줬어요. 그리고 검찰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검찰 권력을 계속 영원히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 마약으로 하려고 했고 경찰의 일부 넘어간 수사권을 뺏어오려고 했어요. 검수 원복을 시키려고 예. 하는데 이 마약이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래서 한동훈과 이원석과 송경호가 심우정을 매기기 위해서 김해로 내려가서 이 세 명을 건거해서 옵니다. 심우정을 매겼어요. 심우정한테 경고했어요. 그게 2월 27일인데 23년. 이게 심우정에 대한 경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우정한테 지시를 하고 심우정을 그때부터 애틋하게 생각하고 미래의 검찰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던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고예요. 이때부터 소검과 대검이 갈등이 시작하게 됩니다. 사이가 멀어졌어요. 한두 가지 좀 궁금한 거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이가 김건희랑 같이 용산에서 빠져나올 때 엄청난 양의 수돗물 사용이 논란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마약 얘기가 나와서 마약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물을 썼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 많은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저는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수사의 범위를 확인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그런 무슨 거기 때문에.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물 같은 거를 막 계속 틀면 마약은 없어집니까? 그 마약이 필로폰이 순도가 좋은 것들은 이 암모니아, 쾌쾌한 메스타암페타민 예. 그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겨드랑이 냄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암내 나는 것 같은 거. 암내 같은 그런 냄새가 이렇게 맡아보면 납니다. 예. 그걸 만약에 공장이었다, 거기에 마약을 보관하고 뭐 이렇게 사용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이게 필요했다, 뭐 그런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냄새 지우는데 상당한 양의 물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오케이. 너무 상상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란을 일으켰을 때 이른바 사살 명단 막 이런 게 돌았잖아요. 네. 그리고 체포에는 한동훈이 분명히 이제 들어 있었고 나중에 사살 얘기까지 나왔는데 한동훈을 체포하고 이러면 일테면 사살 얘기까지 나온 것은 마약 관련해 가지고 아까 대검 소검 나눴잖아요. 이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민들 앞에 이 마약 사건의 원천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제가 지구대에 쫓겨났지만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매체들과 협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3년 4월 달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바빠졌잖아요. 마약 수사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점점 멀어졌죠. 윤석열, 김건희 씨와 점점 멀어졌고 예전에 김건희 씨와 카톡을 수백 번 주고받던 그런 사이가 이제 아니게 됐습니다. 백현웅 수사팀에서 9월 달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을 밝혔는데 한동훈은 나서지 않았어요. 이원석도 나서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지휘부와 관세청장 힘만으로 백혜룡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추후에 23년 10월 10일자로 한동훈과 이원석이 나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윤석열은 이때부터 검찰의 반란을 소검에 반란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권을 활용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검찰 권력의 그 파워와 두려움을 잘 알죠. 근데 약점을 지고 있잖아요. 뭐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품백 사건도 있었고 공천 개입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서로 이미 알려진 사안이었고 한동훈 소검에서 약점을 지고 있어서 두려웠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실행을 착수하게 된 그 시점이 이 소검과 대검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부터 착수가 됐다. 그때부터 군인들과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 마음을 먹었을 때 24년 9월쯤 됐을 때는 아예 충암고 라인으로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교체를 하고 각 사령관들을 핵심 멤버로 군인들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군인들 실무자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과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24년 뭐 8월 뭐 이때부터 민주당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상계엄하려고 그런다, 내란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걸 한동훈과 국민의힘에서 몰랐겠냐고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두려워 이제 한동훈도 군인이 나서고 국정원을 이용하면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인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나는 대통령을 해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용산에서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대통령이 설교하는 그런 사진도 등장을 하고 특히 서천 화재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한동훈이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나는 당신을 해야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걸 증명을 해야 했죠. 그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총선 과정이 되면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고 윤핵관들로 칭해지는 사람들로부터 축출을 당해서 권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불안했죠. 그때 창원지검에서 어떤 사건을 하고 있었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9개월 동안인가 이렇게 고이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창원지검에 조용히. 그게 어느 순간에 9월 달인가요? 24년 9월 달인가요? 불거져서 나왔습니다. 그게 전국을 뒤덮었고요. 지옥문이 열렸다는 등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등 뭐 윤석열 정권이 끝났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지만 지금 상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명태균의 몸값만 명태균한테 마이크만 스피커만 쥐어준 그런 꼴이죠. 실체는 지금 명태균이 얘기하지 않으면 밝히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왜 1시간 갖고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한동훈과 윤석열이 관계가 틀어진 게 이것이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자신과 김건희가 저지른 죄들이 세상에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그 이유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건의 흐름을 쫓아갔기 때문에 내란의 기초 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이 마약 사건이다 계속 주장했거든요. 이걸 알아야지 내란을 이해한다. 왜 윤석열이 본인은 군인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군인을 믿기 어려운데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을까? 검찰을 믿고 이미 권력을 쥐었잖아요. 그것도 민주적인 제도에 의해서 투표로 권력을 쥐어서 이미 대통령인데 다시 권력을 뺏으려고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게요. 그 권력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상민이 32억 이 정도 뇌물을 받았다. 뇌물 32억짜리 사건을 본 적이 있나? 에르메스 가방 8개에서 9개 내지, 그리고 실제 현금 돈 다발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지 않고 경찰 조사팀이 그냥 보고만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권 카르텔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권 카르텔 타파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대통령 부부 정도 선에서 개입이 안 되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모든 국민들 드라마 작가 만들고 있어요. 인천검사장에서 바로 대검 차장으로 가는 거는 완전히 수사 무마를 위한 인사가 전격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명절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원석과 한동훈이 수사팀을 직접 해체하는 모습을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보여주면서, 형님, 저는 형님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는 비대위원장을 해도 안전한 놈입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백혜련 경쟁 이걸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왜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라섰지? 이것 때문이겠네 하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더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월 6일, 2월 8일, 2월 13일, 2월 22일, 2월 24일 이렇게 계속 들어오니까 그냥 제집 드나들듯이 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 게 소금입니다. 예. 한동훈계.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검찰 권력을 계속 영원히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 마약으로 하려고 했고, 경찰의 일부 넘어간 수사권을 뺏어오려고 했어요. 검수 원복을 시키려고 예. 하는데 이 마약이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래서 한동훈과 이원석과 송경호가 심우정을 매기기 위해서 김해로 내려가서 이 세 명을 건거해서 옵니다. 심우정을 매겼어요. 심우정한테 경고했어요. 그게 2월 27일인데 23년. 이게 심우정에 대한 경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우정한테 지시를 하고 심우정을 그때부터 애틋하게 생각하고 미래의 검찰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던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고예요. 이때부터 소검과 대검이 갈등이 시작하게 됩니다. 사이가 멀어졌어요. 김은정 의원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검, 소검 이렇게 본인이 분류를 하더라고요. 예. 대검은 윤석열과 심우정이 대검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이원석 그리고 송경호가 송경호, 예. 소검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심우정 이자가 이제 막 덮어줬잖아요. 인천지검장으로 네. 있으면서. 그거 뭐 때문에 덮어줬겠어요, 심우정이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네. 그래서 심우정을 이제 백혜련 경정 표현에 따르면 매기려고 김해까지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 이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한동훈하고 갈라서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충분히 개연성 있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놈의 이권 카르텔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말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민주당 얘네들도 지금 뭔가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권 카르텔 타파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니 대통령 부부 정도 선에서 개입이 안 되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아무 문제 없이 들여오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냥 또 배웅하듯이 안녕히 가세요 할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국민 죽이고 내란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거의 그냥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고요. 내용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치다가 입 다물었던 윤희근 청장도 저는 이거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에 이제 그 주목해야 되는데 그 조병래 경무관도 와서 뭐 무마시키려고 하고 뭐 자기 신세 한탄 하듯이 뭐 이번에 내가 마지막 기회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승진하는 과정에 또 키맨이 누가 있습니까? 이종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였던 그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도 했죠. 이 조병록 뭐 승진에 관련 중간에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VIP라고 불렀던 사람이 김건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중간에는 이종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윗선엔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지금 어디까지 연결돼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요 우리가 항상 윤석열이 했던 행동으로 유추를 해보면은 그랬을 것이다라고 되는 게 심우정이 어떻게 검찰총장 됐을까 그때 궁금했잖아요. 이제 뭐 말 안 듣는 이원석이 날리려고 했겠지만 심우정 그때 많은 사람들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 이종섭이 호주 대사 보내주죠. 김찬수 영등포사장 눌렀던 친구 대통령실로 보내주죠. 항상 뭐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많이 했어요. 윤석열이는. 그러면서 심우정 야 너 검찰총장 응? 이렇게 했을 것이다. 김영남 의원님 검찰 내부에서 당시에 심우정이 검찰총장 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심우정 전 총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보직 관리가 잘 돼 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검사장 승진하고 나서 제 기억에는 고검장 승진을 건너뛰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고검장을 안 했죠. 네. 네. 그거는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네. 그거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검사장급은 대략 꽤 많아요. 검사장급이 일선 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뿐만 아니라 대검과 법무부까지 합치면 대략 한 40명 안팎쯤 돼요. 근데 고검장은 8명인가 있어요. 인천지검장에서 곧바로 대검 차장이 됐어요. 아, 그럼 영전한 거네. 예, 맞아. 완전히 대검 그때 차장 하다가 확 올라간 됐으니까. 거죠. 예. 대검 차장이 고검장급이거든요. 예. 근데 고검장을 안 하고 네. 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하고 곧바로 대검 차장 됐다가 법무부 차관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대검 차장은 고검장급에서도 그 최선순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무연수원장을 더 선임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교육기관의 장이 원래 좀 높잖아요. 그래서 육사교장도 3스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법무연수원장이 좀 선임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고 그것 빼고는 대검차장이 고검장급에서도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인천검사장에서 바로 대검차장으로 가는 거는 엄청난 영전으로 봐도 틀림없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 지금 백혜령 경정이 의심하는 대검, 소검 간의 갈등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연성. 글쎄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확신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에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그해 연말에 비대위원장을 시키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근데 사이가 벌어졌다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좀 의문은 들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자신은 없어요. 왜냐면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는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총선에 공천권을 준다는 얘기인데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비대위원장 되고 며칠 안 있어서 이관섭 실장 보내가지고 너 그만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얘기 막 하면서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명품백 얘기도 그때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봉합하고 가려고 했는데 김건희 얘기를 또 꺼내니까 너 그만둬 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이번에 또 이상민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현금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도 혹시 관련돼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금, 그러니까 저희가 관봉권에 대한 얘기 혹은 이제 그 각 국가기관에서 쓰는 특활비 같은 것들이 어떻게 고위공직자를 했었던 사람의 집에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은 건진의 집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사실 의혹이잖아요. 근데 그 의혹은 관봉권이라는 건 뭐 띠지가 걸려 있고 한국은행이 실제 언제 이것을 지급했는지까지 날짜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권 차원에서 분명히 특활비를 누군가에게 쏴줬을 것이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상민 장관에서 집에 나온 돈은 뭐 지금 이제 들리는 바에 따르면 에르메스 가방 8개에서 9개 내지, 그리고 실제 현금 돈 다발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지 않고 경찰 조사팀이 그냥 보고만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이 문제의 핵심도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검찰이 영장 신청을 한 경찰 쪽을 기각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고, 또 그 돈의 성격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국가기관의 특활비가 아니면 만약에 부정한 어떤 범죄에서 연루된 비용이 계엄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혹은 계엄 실패 이후에 재기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어떤 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여러 이제 소설들이 써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아니 지금요, 예. 이 정권은 명품백 아니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샤넬백을 웃돈 줘서 뭐 다른 가방하고 신발로 바꾸고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바꿔가지고 분실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올백도 문제였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에서 도대체 그 많은 명품백이 상표도 안 뜨는 백들이 왜 이렇게 즐비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돈이 뭐 장경태 오늘 아침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뭐 35억 그 이상의 너무 어마어마한 액수여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구체적으로 액수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이 단전 단수 관련 압수수색 내란 때문에 간 거였는데 이거는 별로 관련 없을 것 같아서 뭐 가져오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이 공직자들 수시 재산 등록하는 거 있어요. 얼마를 신고했나 봤더니 올해 3월에 신고한 게 46억이거든요. 근데 작년 3월에 신고한 게 39억 4천만 원인데 1년 사이에 6억 얼마가 늘기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부부가 예금 신고한 게 10억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있던 수십억은 무슨 돈이냐는 거죠. 지금 32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30억이 넘는다는 거죠, 일단은. 만약에 김영남 의원님, 이제 저는 항상 그 역사의 어떤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32억이 이상민 집에서 발견됐다. 이게 이제 이상민이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고, 네. 지금 생각하는 마약 자금을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놈한테 맡겼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는 바로 압수수색이 되니까. 만약에 이상민이 32억 이 정도 뇌물을 받았다라고 네. 하면 뇌물죄가 한 1억이면 징역 10년 받습니까? 그렇죠. 그럼 30억이면 한 몇십 년 받는 거죠? 그건 뭐 뇌물 32억짜리 사건을 본 적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뇌물은 그 1,000만 원부터 이게 가중됩니다. 예. 법정형이 이렇게 형법상의 뇌물죄가 아니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이제 그 올라가거든요. 죄명이 바뀌면서 형량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상민이가 실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내가 뇌물 받은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보관한 거다. 맡기라고 그랬어. 지는 살아야 되니까. 지금 뭐 더 이상 지가 지금 죽을 판인데 윤석열, 김건희 비호 더 이상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가 맡긴 자금이었다라고 한 게 드러난다고 하면, 물론 지금 우리가 백혜련 경정의 말을 100% 다 진실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수사를 해서 밝혀야죠. 그런데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여기저기 같이 보지만 때로는 이렇게 본 사람이 우리가 못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안 하면 못 관심 보는 갖고 거. 계속 파다 보면 또 예. 그게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맞다면 그 이상민 전 장관 집에 정말 수십억 원의 현찰이 있었다고 하면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능성을 좀 따져봤어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죠. 행안부 장관은 또 그 행안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은 다른 장관은 못 쓰는 예산이 또 있어요. 거의 바로바로 몇 억씩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특별 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 교부세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뭐 5억, 10억 단위로 바로 내려줄 수 있는 돈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려주고 백머니로 받을 가능성 아니면 뭐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 그래도 뭐 그 뇌물 조금씩 모아가지고 30억.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 모아서 나오죠. 하기에는 예. 너무 커요 돈이. 너무 커요. 몇 억 정도는 그렇게 먹을 수 예. 있겠죠. 야, 아니 어디 금고에 넣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에 놔둬도 명품백에다가 명품백에다가 그 현금을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30억을 32억을 우리는 명품백에. 집에 32만 원도 없는데 30억이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나 잘 상상은 안 가집니다만 이게 지금 그 그 약간 정도는 좀- 없나요? 저는 없습니다. 아유 참 아니 희한하네. 근데 5만 원권 나온 이후에는 예. 사실은 그 부피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사과 박스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쌓는 거 예. 거기다가 물론 신권이냐 국권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신권은 훨씬 더 많이 그렇겠죠. 담을 수 있는데 대략 사과 박스에 한 15억, 신권 같으면 한 20억도 담을 수 있어요. 그럼 사과 박스 2개 정도면 되는 거군요. 예. 가방 사과 박스 한 두개 서너 개면 정도에 되겠네요. 담아요. 그러면 예. 지금 큰 이거 가방 얼마 안 되네. 큰 가방 서너 개면 되네. 정보에 좀 혼선이 있긴 한데 이제 그 단독 보도에 나온 내용으로 기반하자면 에르메스 가방 8개에서 9개고요. 그리고 현금 돈 다발, 돈 뭉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발전된 게 이제 여러 이제 정보 뭐 정보지라든지 이제 지라시를 통해서 사과 상자 16개, 32억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방 안에 현금 돈다발을 넣었는지 사과 박스는 따로 또 이렇게 두고 가방과 함께 장롱에 보관했는지 그거는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왜 그러면 경찰은 그걸 보고도 압수수색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뭐 수사의 기본을 다들 아시는 분들이라면 거기 이상민의 변호사가 입회를 했다고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압색영장을 딱 보고 목록에 없는 거는 손대지 말아라고 하더라도 원래 이제 그 수사를 들어갔을 때 핵심적인 물증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당일에 추가영장 신청해가지고 그렇죠. 바로 받아와서 다시 다 쓸어 가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그걸 안 했냐 그때. 그거는 근데 이제 검찰이 개입할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때도 그러니까 그게 그 지난 2월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지난 2월과 현재까지의 검찰총장은 사실 심우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이 이것을 알고도 덮었을 가능성 혹은 뭐 행안부 경찰국장 출신인 박현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이 정보를 보고를 받고 나서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추측이 됩니다만은 이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세관 수사 무마 사건에 대한 진실의 그 핵심에는 수사 무마를 누가 걸었는가 검찰 얘기가 지금 저희가 나왔던 얘기니까 아까 이상민의 돈 뭉치 얘기와도 연결되는 지점은 역시 문제는 검찰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이상민은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오랫동안 모아둔 수입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찰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백은요? 빼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먼저 아니 수입내라고 요즘 하시니까 너무 불신의 시대 백은요? 우리끼리들 싸움.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과의 결별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2023년 12월 달에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공천 문제 때문에 갈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선물로 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인사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말씀하셨던 그 김찬수가 영등포 경찰서장을 하다가 2024년 2월 달에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발령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인물이 있더라고요. 서울경찰청 그 당시 수사부장이었던
김봉식. 예. 이 사람이 경무관이었는데 딱 몇 개월, 1년 만에 2개 급승진을 팍팍팍 합니다. 올라갔죠.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을 해요. 예. 그다음에 가서 말 못할 사생활이 있더라 얘기했던 사람이 그렇죠. 김봉식이라는 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 당시에 있었던 국가수사본부 마약계장 같은 경우도 총경으로 승진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강상문 청사과장은 서울영등포 경찰서장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수사 무마를 위한 인사가 전격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영전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우연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지금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뿐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남부지검 특수부 검사들도 다 쫓겨났어요. 그때 마약 검사를 담당했던 조혁, 김지훈 검사가 쫓겨나고 부장검사 이진동, 차장검사 허정도 날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사를 하려면 그 수준이 어디까지일 거냐라고 따져보면 진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위치가 아니면 이 정도의 조율을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극적인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이 벌어진 게 사실이라면 뭐가 남습니까? 돈이 남겠죠. 근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제가 볼 때 핵심적인 문제겠죠. 아니,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다 수사무마해주고 다 인사조치해가지고 다 모든 문제가 없게 만들었다면 남아있는 하나는 뭘까? 그 마약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이 수사는 마약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어디로 갔는가의 수사가 핵심적인 거다. 그렇죠. 뭐 지금 얘기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약간은 뭐 사이드인 것 같긴 합니다만 본류의 돈이 어디로 갔는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자금 추적을 해보면 네. 그렇죠. 첨언을 좀 하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설명했던, 그러니까 2023년 10월에 백혜룡 경정이 윗선의 무마를 이겨내고 어쨌든 해당 뭐 하지 말라는 표현을 빼놓고 브리핑을 일단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브리핑을 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0월에 브리핑을 하는데 그 이후에 남부지검 아까 말씀하신 수사팀 날아가고 경찰 수사팀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해체를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과 이원석이 그런 조치를 했다라는 그 백혜룡 경정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으로 올라간 게 12월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백혜룡 경정의 주장대로 대검과 소검의 어떤 갈등 국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원석과 한동훈이 수사팀을 직접 해체하는 모습을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보여주면서 형님, 저는 형님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는 비대위원장을 해도 안전한 놈입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약 수사팀을 해체한 게 아니냐라는 이 어떤 관계는 좀 성립이 된다라고 봐도 되겠죠. 신호님, 이제 알겠네요. 내란 당시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단순히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장 아끼던 한동훈이를 죽인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 마약에 관해서 발을 뺀 한동훈의 입이 두려웠던 윤석열과 김건희가 영원히 그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한동훈을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겠다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 드라마 작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혜룡 경정은 지금 이 좁은 구멍 자기가 수사했던 그 부분 쪽으로 보니까 그렇게 잘못 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것 저는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마약은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사형이죠. 뭐 갖고 모르고 들어와도 사형이에요. 되게 마약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뭐 이제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좀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한테 같은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 우리 박영식 앵커 좀 어리숙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내가 1등석을 태워줄 테니까 이것 좀 갖다가 그 공항에 나와 있으면 누구 있으니까 좀 전해줄래요? 그러면은 할 거 아니에요. 1등석이요. 땡큐. 거기에다가 내가 1,000불 더 줘. 1,000불. 네. 그러면 하나 더 주세요. 2개 갖다 줄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땡큐. 1,000불이 나네 그냥.